그래, 내 집을 잘 부탁한다. 3일 뒤 며느리가 달라지더니 이제 나가주세요. 어머니, 이제 이 집은 다 내 거라고. 10년 후 며느리야, 그때 날 내쫓아줘서 고맙구나.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연간 한양 남촌 칠패 시장 어귀에 한 과부가 살았더랬지요. 성은 박씨요. 이름은 노자였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박씨 할멈이라 불렀지요. 이 박씨 할멈 25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몸이었답니다. 그것도 아들 하나 딸린 과부의 몸으로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허름한 초가 한 채와 빚더미뿐이었으니 그 서러움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박씨 할멈 보통 여인네가 아니었더랬지요. 처음 남편 상여를 보내던 날 박씨 할멈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답니다. 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열병으로 쓰러져 나흘 만에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더랬습니다. 하지만 눈물 닦고 일어서는 데는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지요. 젖먹이 아들 칠성이를 업고 시장통으로 나선 것이 그때부터였더랬습니다. 저런 기구한 팔자로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하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물을 썰고 솥뼈를 고아 국물을 내는 일. 그것이 박씨 할멈의 하루 시작이었답니다. 등에 업힌 칠성이가 칭얼거리면 한쪽 젖을 물리고 한 손으로는 국자를 휘저었지요. 그렇게 하루에 국밥 20그릇을 팔면 엽전 100냥이 손에 쥐어졌더랬습니다. 100냥이면 쌀 한 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근근히 살아갈 만했지요. 시장통 사람들은 박씨 할멈을 기특하게 여겼답니다. 과부 몸으로 아들 하나 키우며 악착같이 사는 모습이 기특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혀를 끌끌 차는 이들도 있었더랬습니다. 저 여자 얼마나 버틸까? 아무리 억척스러워도 여자 혼자 아이 키우기가 어디 쉬운가? 글쎄 말이네. 곧 못 버티고 제가라도 갈 거야. 하지만 박씨 할멈은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살았지요. 겨울에는 손이 튼 채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설거지를 했고 여름에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아궁이 앞을 지켰더랬습니다. 이놈아, 칠성아. 내 아버지는 없지만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어미가 너를 사람 만들어 놓을 테니 그저 잘 먹고 잘 자거라. 밤이면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속삭이던 박씨 할멈이었지요. 그 말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 칠성이는 무럭무럭 자라 10살이 되었을 때는 시장통에서 제일 똘똘한 아이가 되었더랬습니다. 얼굴은 어미를 닮아 준수했고 성품도 착해서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박씨 할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할멈은 원래 양반가 교수 출신이었더랬지요. 그것도 대대로 한양에서 이름난 양조 가문의 딸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할멈의 친정아버지는 궁중에 진상하는 약주를 빚던 장인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술 빚는 법을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이랍니다. 누룩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물을 고르는 법, 술을 거르는 법까지. 아버지는 딸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더랬지요. 당시만 해도 박씨 할멈의 집안은 부유했고 아버지의 술은 한양에서 제일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억울한 옥사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났고 어린 딸은 미천한 상인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더랬지요. 그리고 그마저도 일찍 저승으로 보내고 말았으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였지요. 양반과 교수가 국밥집 주모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 할멈은 그 서러움을 사귀며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더랬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어미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칠성이가 7살이 되던 해 박씨 할멈은
큰 결심을 했답니다. 아들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요. 국밥집 자식이라고 글을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더랬습니다. 자기처럼 천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동네 훈장을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답니다. 훈장은 60이 넘은 양반으로 서당을 여러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훈장님, 이 과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구려. 제 아들놈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겠나이다. 훈장은 처음엔 코웃음을 쳤답니다. 국밥집 자식이 무슨 글을 배우겠느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박씨 할멈이 은자 5냥을 내밀자 훈장의 태도가 싹 바뀌었더랬습니다. 은자 5냥이면 양반집 서당비 1년치가 넘는 돈이었거든요. 허허, 그래. 그렇게까지 하시는데야 한번 가르쳐보지요. 감사하옵니다, 훈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칠성이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이면 서당에 가고 저녁이면 어머니를 도와 그릇을 닦았지요. 박씨 할멈은 아들이 글을 읽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더랬습니다. 저런, 내 새끼가 저렇게 글을 읽다니 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칠성이는 영특했답니다. 천자문을 3달 만에 떼었고 수학도 반년 만에 다 읽었지요. 훈장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더랬습니다.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려. 제대로 가르치면 과거도 볼만하겠소. 그러하옵니까? 아이고, 감사하옵니다. 박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하지만 과거를 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요. 국밥집 자식이 과거를 보려면 양반의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글이나 아는 상인으로 키우면 족하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천자문 다 뗐구나, 이놈아. 참으로 기특하다. 어머니, 다음은 수학을 배운답니다. 그래. 어미가 뭐든 해줄 테니 열심히 하거라.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 칠성이가 20살 청년이 되었을 무렵 박씨 할멈의 손에는 돈이 제법 모였더랬지요. 엽전을 하나하나 모아 냥으로 바꾸고 냥을 모아 은자로 바꾸기를 15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국밥을 팔고 1푼 2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답니다. 옷 한 벌 새로 해 입지 않고 신 한 켤레 새로 사지 않고 모은 돈이었지요. 마침내 동네 어귀에 있던 기와집 한 채를 사들일 수 있었답니다. 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싸게 내놓은 집이었는데 박씨 할멈이 은자 100냥을 주고 샀더랬지요. 기와집이라니 국밥집 주모 주제에 기와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박씨 할멈은 눈물을 흘렸지요. 허름한 초가에서 시작해 기와집 주인이 되기까지 그 세월이 얼마나 고되었겠습니까?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더랬습니다. 참으로 억척스런 어미였지요. 칠성이도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되어 어머니를 도왔답니다. 장사를 거들기도 하고 글을 읽어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도 했지요. 박씨 할멈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더랬습니다. 내 평생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던 것이지요. 동네 사람들도 박씨 할멈을 대단하게 여겼답니다. 과부 몸으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고 기와집까지 장만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하지만 시기하는 이들도 있었더랬습니다. 국밥집 주제에 기와집이라니. 어디서 돈을 훔쳤나 모르겠네. 조용히 해. 그래도 억척스럽게 산 건 인정해야지. 박씨 할멈은 그런 말들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당당했던 것이지요. 훔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이제 아들 칠성이도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더랬습니다. 박씨 할멈은 며느리를 들여 손주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어머니, 제가 무슨 장가를 들겠습니까? 어머니나 편히 모시겠습니다. 이 녀석아, 사내가 장가를 안 가면 되겠느냐. 어미가 며느리 하나 얻어서 손주 보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해서 중매가 들어왔으니 상대는 바로 이웃 동네 김씨 성을 가진 처녀였더랬지요. 21살로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답니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가 날카롭고 입술이 얇았지요. 관상쟁이가 보면 욕심 많은 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 할멈은 그저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기쁨에 그런 것까지 눈여겨보지 못했지요. 아이고, 이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매쟁이 할멈이 왔을 때 박씨 할멈은 반색을 했답니다. 정말이요? 우리 칠성이한테 혼처가 들어왔단 말이요? 그럼요, 아주머니. 김씨 댁딸이 착하기로 소문났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요. 아이고, 고맙소. 고마워요. 사례는 넉넉히 하겠소. 그렇게 해서 혼례가 정해졌더랬지요. 박씨 할멈은 혼수를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비단옷도 해주고 장롱도 새로 맞추고 이불도 새로 장만했지요. 며느리가 시집 오는 길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었더랬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왔답니다. 김씨 며느리가 가마를 타고 왔을 때 박씨 할멈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가마에서 내린 며느리는 붉은 연지를 바르고 곱게 단장을 했더랬습니다. 어머님, 들어오겠습니다. 허허, 그래. 어서 오너라. 이 집이 이제 내 집이니라. 혼례를 치르던 날 김씨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시어머니께 큰절을 올렸더랬습니다. 박씨 할멈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지요. 저런 착한 며느리를 얻다니 내 복이로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란 게 겉과 속이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랍니다. 혼례를 치르고 나서 처음 석 달 동안 김씨 며느리는 그야말로 효녀 중의 효녀였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세수물을 떠다 드리고 밥상도 정갈하게 차려 올렸지요. 박씨 할멈은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어쩔 줄 몰랐더랬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시옵소서. 며느리가 공손하게 밥상을 들고 오면 박씨 할멈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상에는 따끈한 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 때까지 곁에서 서서 기다렸더랬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와서 이 집이 환해졌다. 어머님 말씀이 과하시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뿐이지요. 박씨 할멈은 정말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지요. 동네 사람들도 박씨 할멈네 며느리를 칭찬했더랬습니다. 박씨 할멈, 며느리 복이 대단하구려. 저렇게 착한 며느리는 처음 보았소. 허허, 그러게 말이오. 내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는지 모르겠소. 밤이면 며느리와 칠성이가 안방에서 다정하게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마저도 박씨 할멈에게는 기쁨이었지요.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저런, 이 할멈이 얼마나 순진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때 며느리 김씨의 계략이 시작되고 있었더랬지요. 김씨는 머리가 영악한 여인이었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시집을 온 것이었지요. 국밥집 주모 출신이지만 기와집을 가지고 있고 은자도 제법 모았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었더랍니다. 김씨 며느리는 석 달 동안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애를 썼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정성껏 밥을 짓는 것도 모두 계획된 행동이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을 때 넌지시 말을 꺼냈더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가 밖에 나간 사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다가왔답니다. 얼굴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소인이 한 말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슨 말이냐? 편히 말해보거라. 이 집안의 살림을 제가 맡아보면 어떨는지요? 어머님께서는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여긴 것이지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좀 쉬라는 말이 얼마나 고맙게 들렸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늙은이가 이제 손을 놔야지. 감사하옵니다, 어머님. 제가 알뜰살뜰 잘 살림을 꾸려 나가겠나이다. 그날부터 곳간 열쇠가 며느리 손으로 넘어갔더랬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문서며 땅 문서며 은자 항아리까지 모두 며느리가 관리하게 되었지요. 박씨 할멈은 그저 편히 쉬게 되었다며 기뻐했답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할멈이 그게 화근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며느리는 곳간 열쇠를 받아 든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을 향한 것이었지요. 드디어 이 집의 실권을 쥐게 된 것이었더랍니다. 곳간 열쇠를 넘겨받은 지보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더랬지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하게 티가 안 나게 변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요. 아침에 세수물을 떠다 주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박씨 할멈이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며느리는 그제야 느릿느릿 일어나 하품을 하며 나왔더랍니다. 어머님, 오늘은 밥이 좀 모자라서 죽을 끓였습니다. 그래, 괜찮다. 죽도 좋지. 어머님, 김치가 떨어져서 깍두기만 올렸습니다. 박씨 할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살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아들과 며느리 상에는 흰쌀밥과 김치가 그대로 올라간다는 것이었더랍니다. 박씨 할멈만 죽을 먹고 깍두기만 먹는 것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더랬습니다. 따뜻하던 아랫목이 어느새 며느리 차지가 되었고 박씨 할멈은 문간방으로 밀려나게 되었지요. 문간방이라는 것이 원래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외풍이 심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하인들이나 쓰는 방이었더랍니다. 어머님, 젊은 사람들은 추위를 잘 타니 아랫목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은 평생 고생하셔서 더위 추위에 강하시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더랬지요. 박씨 할멈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평생 고생해서 추위에 강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추위를 더 타는 법인데요.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박씨 할멈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들 칠성이를 생각해서였지요. 아들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하면 아들도 괴로울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았더랬습니다. 문간방으로 옮긴 첫날 밤, 박씨 할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외풍이 쌩쌩 불어와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추웠지요. 평생을 살아온 자기 집에서 자기가 돈 모아 산 기와집에서 문간방으로 쫓겨난 것이었더랍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꼴을 당하는고. 하지만 더욱 서러운 것은 아들의 태도였답니다. 칠성이는 어머니가 문간방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더랬지요. 며느리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장가만 들면 어미는 남이 되는구나. 며느리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답니다. 밥상에도 차이가 생겼지요. 아들과 며느리 상에는 흰쌀밥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가득했지만 박씨 할멈의 상에는 보리밥에 쉬어 터진 깍두기 몇 쪽이 전부였더랍니다. 어머님, 노인은 이렇게 드시는 게 속에 편하시답니다. 제가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능글맞게 웃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쓴웃음을 지으며 그 쉰 깍두기를 입에 넣었지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꾹꾹 눌러 삼켰답니다. 신물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말이지요. 저런 썩을 년을 보았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게지. 시어머니한테 쉰 깍두기를 주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하지만 박씨 할멈은 꾹 참았답니다. 아들을 생각해서였지요. 칠성이는 그 모든 것을 못 본 척했답니다. 아니, 진짜로 못 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장가든 사내가 처에 침 아프게 쌓이면 친어미도 눈에 안 들어오는 법이니까요. 며느리가 예쁘게 굴면 그만이었던 것이지요. 칠성아, 어미가. 어느 날 저녁 박씨 할멈이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렀답니다. 며느리의 구박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더랍니다. 어머니, 피곤하니 내일 말씀하시지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더랬습니다. 박씨 할멈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키워놓은 자식이 이럴 수가. 내가 이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국밥 장사를 한 것이 잘못이었단 말인가. 며느리 김씨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주인 행세를 했답니다. 시어머니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빨래를 시키고 설거지를 시키고 장작을 패라고 했더랍니다. 60이 넘은 노인네한테 장작을 패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박씨 할멈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장작을 팼답니다. 허리가 휘청거려도 쉬지 못했지요. 며느리가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기 때문이었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지요. 저런 박씨 할멈이 저게 무슨 꼴인가. 며느리 복이 없구려. 글쎄 말이네. 처음엔 그렇게 효녀인 줄 알았는데 속았네 그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남의 집 살림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박씨 할멈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더랍니다. 밤이면 문간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젖먹이 아들을 업고 시장통으로 나섰던 그날.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끓이던 그 세월.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던 그날들. 모두가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이었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평생을 고생한 것이더냐. 그렇게 석 달이 더 지났을 무렵 며느리의 구박은 극에 달했답니다. 이제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점점 야위어갔지요. 어느 날 며느리와 칠성이가 안방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박씨 할멈은 문간방에서 귀를 기울였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었더랍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더랍니다. 어느 겨울밤 박씨 할멈은 문간방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설치고 있었답니다. 외풍이 쌩쌩 들어와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소용이 없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와 칠성이가 속닥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귀를 기울였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더랍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말입쇼.
며느리 김 씨의 목소리였답니다. 박 씨 할멈은 숨을 죽이고 귀를 더 가까이 댔지요. 왜? 무슨 일이냐? 저 노인네가 언제까지 여기 계실 겁니까? 자꾸 기침 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요. 박 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자기를 저 노인네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친어머니신데. 칠성이의 목소리는 약했답니다. 힘없이 변호하는 것 같았지요. 박 씨 할멈은 아들이 자기를 감싸주기를 간절히 바랐더랍니다. 친어머니라고는 하지만 이제 쓸모도 없는데 왜 모셔야 합니까? 국밥집 주모 출신인 주제에 양반댁 마님처럼 모시고 있으니 제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답니다. 박 씨 할멈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더랍니다. 국밥집 주모 출신이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 국밥 팔아서 이 집을 샀고 아들을 키웠는데 말이지요. 전현이 처음부터 그럴 속셈이었구나 싶었답니다. 효녀인 척한 것도 곳간 열쇠를 달라고 한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던 것이지요. 에휴, 그래도 어머니인데. 아들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답니다. 박 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그래도라니. 그래도라는 말 속에는 이미 며느리 편에 기운 마음이 들어 있었더랍니다.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입니까? 우리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늙은이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저 노인네만 없으면 이 집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답니다. 박 씨 할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꼈지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답니다.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물만 흘렸더랍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젖먹이 때부터 업고 국밥을 팔았는데 그를 가르치느라 은자 5냥을 주었는데 이 집을 사느라 15년을 악착같이 모았는데 박 씨 할멈의 가슴 속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두둔하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하는 소리만 냈을 뿐이지요. 박 씨 할멈은 그 짧은 소리에서 모든 것을 알았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 되었다는 것을요. 이 집의 문서는 이미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고 곳간 열쇠도 며느리 손에 있었으니 자기는 이제 이 집에서 한낱 식객에 불과했던 것이었더랍니다. 그날 밤부터 박 씨 할멈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구박을 하기 시작했지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은 죽어라 시켰더랍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심지어 장작까지 패야 했답니다. 60이 넘은 노인네한테 장작을 패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겠습니까? 박 씨 할멈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장작을 팼답니다. 허리가 휘청거려도 쉬지 못했지요. 며느리의 눈초리가 무서웠던 것이었더랍니다. 기와집을 사지 말걸, 아들한테 장가를 보내지 말걸, 며느리를 들이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답니다. 되돌릴 수가 없었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문간방은 더욱 추워졌답니다. 불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이불도 얇아서 밤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박 씨 할멈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더랍니다. 밤새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나지 않았지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더랍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더욱 몰아붙였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주고 그것도 찬밥 한 덩이가 전부였지요. 박 씨 할멈은 점점 야위어 갔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옛날의 그 억척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더랍니다. 곳간에는 쌀이 가득한데 찬밥 한 덩이만 준다니
전현이 날 굶겨 죽일 작정이라는 걸 박씨 할멈도 알고 있었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밤중에 부엌으로 가서 밥이라도 훔쳐 먹을까 생각했지만 며느리가 곳간에 자물쇠를 채워놨더랍니다.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월 대보름이 지나고 봄 기운이 살짝 돌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지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더랍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응, 이제 어머님께서 이 집을 나가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멈은 귀를 의심했답니다.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또박또박 말을 이었더랍니다. 나가시라고요. 이 집은 이제 우리 것입니다. 문서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어머님은 이미 쓸모가 다 하셨습니다. 박씨 할멈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더랍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지요. 이게 무슨 천지가 뒤집어지는 소리냐. 이 집은 내가 피땀 흘려 산 집이다.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듣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옷까지 몇 벌은 챙겨드릴 테니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요. 박씨 할멈은 아들을 불렀답니다. 칠성아, 칠성아. 하지만 칠성이는 방문을 열지 않았더랍니다. 며느리 뒤에 숨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그 모습을 보고 절망했답니다. 25의 과부가 되어 젖먹이 아들을 업고 시장통으로 나섰던 그날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국밥을 끓이던 그 세월,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던 그날들. 아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위해 은자를 아껴 모았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답니다. 칠성아, 내가 이럴 수가. 어미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씨 할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더랍니다. 어머님, 우리 남편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남편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머님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 되어 친어머니를 버렸다는 것을요. 박씨 할멈은 그날 밤 문간방에서 혼자 울었답니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아들은 장가만 들면 어미를 버렸고 며느리는 재산만 챙기고 시어머니를 내쫓았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냉혹한 이치였더랍니다. 하지만 박씨 할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요. 자기에게는 아직 남들이 모르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요. 술을 빚는 재주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그 비법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답니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설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를요. 옷까지는 필요 없었답니다. 다만 한 가지, 술을 빚을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되었지요. 누룩을 만들던 작은 독 하나, 술을 거르던 배 보자기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술 빚는 책 한 권. 그것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더랍니다. 다음 날 새벽 박씨 할멈은 문간방에서 일어났답니다. 한숨도 못 잔 채 밤을 지새운 것이지요. 눈은 퉁퉁 붓고 온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더랍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평생을 고생해서 산
이 기와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박씨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답니다. 옷가지는 2벌만 챙겼지요. 낡아 빠진 치마 저고리와 소못 1벌. 그것이 전부였답니다. 그리고 문간방 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보따리를 꺼냈더랍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박씨 할멈의 비밀이 담겨 있었지요. 어린 시절 친정아버지가 술을 빚을 때 쓰시던 물건들이었답니다. 작은 누룩 항아리, 술을 거르는데 보자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아버지가 손수 적으신 술 빚는 비법이 담긴 낡은 책자였지요. 집안이 몰락할 때 몰래 챙겨 나온 것이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그 책자를 가슴에 꼭 안았답니다. 세상에 이것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아버지는 궁중에 진상하는 약주를 빚던 명인이었고 그 비법을 딸에게 몰래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더랍니다. 누룩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물을 고르는 법, 술을 거르는 법, 온도를 맞추는 법까지 모든 것이 그 책자에 담겨 있었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며느리가 문간방 문을 박차고 들어왔답니다. 얼굴에는 못마땅한 표정이 가득했지요. 아직도 안 나가셨습니까? 벌써 해가 떴는데요. 며느리가 차갑게 내뱉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하게 버텼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더랍니다. 나간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가져가겠다. 박씨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뭔데요? 설마 은자라도 훔쳐가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곳간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 헛수고 마세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고개를 저었지요. 은자는 필요 없다. 다만 이 누룩 항아리와 배 보자기, 그리고 이 낡은 책 하나만 가져가겠다. 이것들은 내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니 이 집 물건이 아니다. 박씨 할멈이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며느리는 박씨 할멈이 들고 있는 보따리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누추하고 낡은 물건들이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술 빚는 도구라는 것도 몰랐고 그저 쓸모없는 고물로만 보였던 것이었더랍니다. 그까짓 것 가져가세요. 어차피 쓸모도 없는 물건들인데요. 그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구걸이라도 하시게요. 며느리가 조롱하듯 말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답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박씨 할멈이 짧게 대답하고 보따리를 둘러매었답니다. 며느리는 빨리 나가라는 듯이 문을 활짝 열어젖 쳤지요. 박씨 할멈은 마지막으로 안방을 바라봤답니다. 칠성이가 문틈으로 살짝 보이더니 이내 얼굴을 감췄더랍니다. 어미를 똑바로 쳐다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지요. 칠성아. 박씨 할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는 아무 대꾸가 없었지요. 며느리가 재촉하듯 말했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박씨 할멈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대문을 향해 걸었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던 것이었더랍니다. 15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기와집, 아들을 위해 장만한 그 집을 등지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에그머니, 이제야 시원하네. 저 늙은이 하나 없으니 집안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박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더랍니다. 이른 아침 거리는 아직 한산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터덜터덜 걸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답니다. 그저 한양성 밖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더랍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북쪽으로 향했답니다. 한양북촌 넘어 성박마을 쪽으로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운막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답니다. 한참을 걸어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박씨 할멈은 성박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운막과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난한 동네였지요. 하지만 박씨 할멈의 눈에는 그곳이 희망으로 보였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마을 어귀에 주막이 하나 있었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그곳으로 들어가 주모에게 물었답니다. 주모, 이 근처에 방 하나 얻을 만한 곳이 있겠소? 박씨 할멈이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주모는 박씨 할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비록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한 것을 보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더랍니다. 저 언덕 너머에 빈 움막이 하나 있소. 주인이 죽고 비어 있는데 한 달에 엽전 100냥만 주면 쓸 수 있을 거요. 허나 많이 허름하오. 주모가 친절하게 알려주었답니다. 괜찮소.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고맙소이다. 박씨 할멈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지요. 주모는 박씨 할멈의 처지가 안쓰러웠는지 덧붙여 말했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구려. 우리 주막에서 설거지라도 거들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거요. 아이고, 고맙소. 정 어려우면 그리하겠소. 박씨 할멈은 품속에서 엽전 몇 냥을 꺼냈답니다. 집을 나올 때 문간방 구석에 몰래 숨겨두었던 돈이었지요. 며느리가 모르는 비상금이었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더랍니다. 언덕 너머 움막은 정말로 허름했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렸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있었지요. 문짝도 삐걱거렸고 바닥은 울퉁불퉁했답니다. 하지만 박씨 할멈은 그것으로 만족했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곳은 자기 것이었답니다.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아들한테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곳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움막을 청소하기 시작했답니다.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고 뚫린 지붕은 지프로 막았지요. 그리고 구석에 작은 아궁이를 만들었답니다. 이제 여기서 술을 빚을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지요. 손이 부르트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했답니다. 다음 날부터 박씨 할멈은 장에 나가 재료를 사 모았답니다. 쌀 한 말, 누룩 만들 밀가루, 그리고 깨끗한 물을 길어올 항아리. 하나하나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비법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준비했지요. 보름이 지난 후 박씨 할멈은 드디어 술을 빚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누룩을 만들었지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네모난 떡처럼 만든 다음 따뜻한 곳에 두어 발효시켰답니다. 아버지의 비법에는 누룩을 만들 때 특별한 약초를 넣으라고 적혀 있었지요. 산에 올라가 그 약초를 구해왔답니다. 인동초와 감초 그리고 오미자를 조금씩 넣었더랍니다. 누룩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박씨 할멈은 쌀을 깨끗이 씻어 쪘답니다. 그리고 식힌 다음 누룩과 함께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었지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책에는 손을 담갔을 때 미지근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지요. 박씨 할멈은 수없이 손을 담가보며 온도를 맞췄답니다. 술이 익기까지는 보름이 걸렸답니다. 박씨 할멈은 매일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기도했답니다. 제발 술이 잘 익기를, 아버지의 비법이 틀리지 않기를 바랐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지요. 보름이 지나자 항아리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 나왔답니다.
박씨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술을 거르기 시작했지요. 배 보자기로 조심스럽게 거르니 맑고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왔답니다. 빛깔이 호박처럼 아름다웠지요. 박씨 할멈은 그 술을 한 모금 마셔봤답니다. 입안에 부드럽게 퍼지는 맛이 일품이었지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고 목 넘김이 순했답니다. 약초의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뒷맛이 개운했더랍니다. 아버지가 빚던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난 것이었더랍니다. 아버지, 딸이 제대로 해냈습니다.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씨 할멈이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말했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서러움의 눈물이기도 했고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답니다. 이제 살 길이 보였던 것이지요. 박씨 할멈은 빚은 술을 작은 병에 담아 마을 주막으로 가져갔답니다. 주모에게 한번 맛을 보라고 권했지요. 이게 뭐요, 아주머니? 주모가 궁금한 듯 물었답니다. 제가 빚은 약주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구려. 입에 안 맞으면 버리셔도 좋소. 박씨 할멈이 조심스럽게 권했답니다. 주모는 반신반의하며 술을 한 모금 마셨지요. 그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허허, 이게 무슨 맛이요? 이렇게 맛있는 술은 처음 마셔보오. 이건 보통 술이 아니구려. 양반댁에서나 마실 법한 귀한 술이오. 주모가 감탄하며 말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미소를 지었지요. 아버지의 비법이 통한 것이었더랍니다. 제가 이 술을 빚어 팔고 싶은데 주모께서 좀 도와주시겠소. 팔린 만큼 나눠 가지시지요. 박씨 할멈이 정중하게 부탁했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이런 술이라면 한양에서도 날개 돋친 듯 팔릴 거요. 아주머니, 이건 대박이 날 겁니다. 주모가 신이 나서 말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박씨 할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움막에서 술을 빚고 주막에서 팔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병 팔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한 번 맛본 사람은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소문이 소문을 낳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씨 할멈의 술을 찾기 시작했더랍니다. 석 달이 지나자 하루에 20병씩 팔렸고 박씨 할멈은 쉴 새 없이 술을 빚었지요.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행복했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던 것이지요. 세상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답니다. 기와집에서 쫓겨날 때는 죽고 싶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하고 행복했지요.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들한테 서운해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운 일인지 깨달았던 것이었더랍니다. 어느 날 주막에 양반대 카인이 찾아왔답니다. 한양 남촌에 사는 큰 부자 대 카인이었지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더랍니다. 주모, 여기서 파는 약주를 빚는 이가 누구요? 하인이 콧대 높게 물었답니다. 주모가 박씨 할멈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바로 저분이옵니다. 박씨 할멈이라 하시지요. 박씨 할멈이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하인은 박씨 할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으스대며 말했지요. 우리 대감마님께서 그 술맛을 보시고 크게 만족하셨소. 앞으로 우리 댁에 술을 대시오. 한 달에 100병은 필요하오. 박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100병이면 큰 돈이 될 터였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감사하옵니다. 정성껏 빚어 올리겠나이다. 하인은 코를 벌름거리며 경고조로 덧붙였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맛을 아시는 분이시오. 품질이 떨어지면 당장 끊을 테니 정신 차리시오. 명심하겠나이다. 한 병 한 병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씨 할멈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지요. 하인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답니다. 그날부터 박씨 할멈은 더욱 정성껏 술을 빚었답니다. 쌀을 고를 때도 신경 쓰고 물을 기를 때도 가장 깨끗한 샘물을 구했지요. 누룩을 만들 때는 온도와 습도를 세심하게 맞췄답니다. 하나하나가 정성이었더랍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술을 저어주고 밤늦게까지 항아리를 들여다보며 발효 상태를 확인했지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답니다. 박씨 할멈의 술은 이제 한양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지요. 양반댁 잔치에 빠지지 않는 술이 되었고 심지어 관가에서도 주문이 들어왔답니다. 박씨 할멈네 술이라는 이름이 한양 곳곳에 퍼졌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벌어들인 돈으로 움막을 고쳤답니다. 지붕을 새로 이었고 벽도 튼튼하게 보수했지요. 그리고 술을 빚는 항아리도 더 샀답니다. 이제는 하루에 30병씩 빚어도 모자랄 지경이었더랍니다. 1년이 지나자 박씨 할멈은 움막을 벗어나 제법 큰 초가집을 장만했답니다. 방도 3칸이나 되고 마당도 넓었지요. 술을 빚는 작업장을 따로 만들 수 있었답니다. 항아리를 20개나 놓고 술을 빚었더랍니다. 움막에서 쫓겨난 지 겨우 1년 만에 이렇게 번창한 것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동네 과부 2을 고용했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여인들이었는데 박씨 할멈이 이를 가르쳐 주며 함께 술을 빚었지요. 품삯도 넉넉하게 주고 밥도 함께 먹었답니다. 2 과부는 박씨 할멈을 따르며 열심히 일했더랍니다. 2년째 되던 해봄, 대단한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관가에서 박씨 할멈의 술을 궁중에 진상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만들던 그 궁중 약주의 명맥을 딸이 이어받은 것이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요. 궁중의 진상한 술은 큰 호평을 받았답니다. 임금께서도 그 맛을 칭찬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지요. 박씨 할멈은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는 양조 장인이 되었답니다. 누가 박씨 할멈을 무시하겠습니까? 과부 출신이지만 당당하고 떳떳했지요. 박씨 할멈은 초가집도 기와집으로 바꿨답니다. 작업장도 더 넓게 지었고 일하는 사람도 5명으로 늘렸지요. 이제는 하루에 100병도 너끈히 빚을 수 있었답니다. 돈도 제법 모였더랍니다. 은자 항아리가 3개나 되었지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교만하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누룩을 확인하고 밤늦게까지 술 빚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정성이 맛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씨 할멈을 칭찬했답니다. 과부 혼자 몸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다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저 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법 덕분이라고,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요. 그렇게 3년이 흘렀답니다. 박씨 할멈은 이제 65이 되었지요. 쫓겨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 보였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또렷했지요. 무엇보다 당당했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더랍니다. 어느 가을날 박씨 할멈은 장에 나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답니다. 칠패시장 근처에 살던 며느리네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귀가 번쩍 띄었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야기는 이러했답니다. 며느리 김씨가 욕심이 많아 돈을 함부로 쓰다가 빚을 졌고 결국 그 기와집마저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이었지요. 아들 칠성이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술만 마셔댔고 급기야 병까지 얻었다는 소문이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되었지요. 서운하고 원망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낳아 키운 아들이었고
15년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박씨 할멈은 곧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박씨 할멈은 장에서 돌아와 다시 술을 빚었답니다. 정성껏 한 병 한 병 마음을 담아서요. 그것이 박씨 할멈이 사는 방식이었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더랍니다.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답니다. 박씨 할멈의 술집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조장이 되었지요. 기와집도 2채로 늘었고 일하는 사람도 10명이 넘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더 이상 직접 술을 빚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작업장을 둘러보며 품질을 확인했더랍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박씨 할멈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한양시장을 거닐고 있었답니다. 66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얼굴에는 여유가 넘쳤지요. 시장 사람들이 박씨 할멈을 보고 인사를 했답니다. 박씨 할멈은 미소를 지으며 답례를 했지요. 그렇게 시장을 걷다가 칠패시장 근처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옛날 자기가 국밥 장사를 하던 그곳이었지요. 그리고 기와집이 있던 그 골목이었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문득 궁금해졌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싶었던 것이지요. 발걸음은 저절로 그 골목으로 향했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니 옛날 그 기와집이 보였지요. 하지만 예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기와 몇 장이 떨어져 나간 채였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갔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며느리 김씨의 목소리였답니다. 예전에 그 도도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초라하고 절박한 목소리였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답니다. 마당 한쪽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지요. 옷은 남루했고 머리는 산발이었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었고 손은 거칠게 부르텄더랍니다. 예전에 고운 손으로 시어머니를 구박하던 그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안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아들 칠성이의 기침 소리였지요. 박씨 할멈은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아무리 자기를 버린 자식이라지만 그 기침 소리를 듣자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었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며느리가 놀라 고개를 들더니 대문 쪽으로 다가왔지요. 그리고 대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님. 박씨 할멈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었더랍니다. 박씨 할멈이 차분하게 물었답니다. 들어가도 되겠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지요. 박씨 할멈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답니다. 자기가 15년을 모아서 산 그 집, 쫓겨났던 그 집에 다시 들어선 것이었더랍니다. 마당은 황폐했답니다. 예전에 정갈하게 가꿔 놓았던 화초는 모두 말라 죽었고 우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박씨 할멈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방 안은 어두웠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요. 아들 칠성이가 누워 있었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앙상하게 말랐더랍니다. 예전에 그 준수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박씨 할멈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어미가 왔다. 칠성이가 눈을 떴지요. 박씨 할멈을 보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씨 할멈은 아들의 손을 잡았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박씨 할멈이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칠성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답니다. 며느리도 방문 밖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지요. 박씨 할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답니다. 며느리가 엎드려 절을 했지요. 울먹이며 말했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박씨 할멈은 며느리를 내려다봤답니다. 예전에 자기를 구박하고 쫓아냈던 그 며느리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초라하고 가련한 모습이었더랍니다. 박씨 할멈이 말했답니다. 일어나거라. 며느리가 일어서자 박씨 할멈은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답니다. 며느리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박씨 할멈이 조용히 말했답니다. 이것으로 쌀을 사고 약을 지어라. 칠성이를 잘 돌보거라. 며느리는 그 은자 주머니를 받아 들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박씨 할멈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답니다. 사실은 내가 너한테 고맙다.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박씨 할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내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이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을 것이다. 내가 나를 내쫓았기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씨 할멈의 목소리는 담담했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지요. 부끄러움과 죄송함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었답니다. 박씨 할멈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답니다. 자기가 15년을 모아서 산 집, 아들을 위해 장만했던 그 집.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답니다. 이 집은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었고 자기 인생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잘 살아라. 칠성이를 잘 돌보고 너도 정신 차려서 살 거라.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이렇게 되는 법이다. 박씨 할멈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답니다. 며느리는 대문 앞에서 계속 절을 했지요. 박씨 할멈은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걸어 나왔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 박씨 할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가슴이 시원했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답니다. 원망도 서운함도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더랍니다. 박씨 할멈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기와집 2채가 있는 그 집, 자기 힘으로 일궈낸 그 집으로요. 작업장에서는 일꾼들이 부지런히 술을 빚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구수한 누룩 냄새가 퍼져 나왔답니다. 박씨 할멈은 작업장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이었지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궈낸 삶. 당당하고 떳떳한 삶이었답니다. 저녁 무렵 박씨 할멈은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었지요. 박씨 할멈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답니다. 아버지, 딸이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비법 덕분에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박씨 할멈은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법이지요. 박씨 할멈은 쫓겨났기에 자유로워졌고 버림받았기에 당당해졌답니다. 기와집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옛말에
이르기를 전화위복이라 했던 것이지요. 화가 오히려 복이 되는 법, 세상은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박씨 할멈은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답니다. 그 말 속에는 원망도 비꼼도 없었지요. 진짜로 고마운 마음이었던 것이었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을 당하거든 이 이야기를 떠올리시구려. 지금 당한 일이 나중에는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랍니다. 박씨 할멈처럼 포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행복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것으로 박씨 할멈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